세계에서 팔리는 한국 K9 자주포와 무기가 팔리지 않는 일본의 차이. 문재인 대통령의 호주 국빈 방문은 많은 성과를 올린 대표적인 방문 외교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과 국민의힘 반응은 시급한 외교 사안도 없는데 호주까지 가서 관광지에서 셀카 산매경에 빠졌다는 억지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조중동 등 혐한 신문들은 왜 이 시점에 문 대통령이 호주에 국빈 방문했는지 뻔히 알면서도 윤석열과 국민의힘 억지에 부화 내동한 보도를 일삼았습니다. 이와는 달리 혐한 구신문인 산케이 신문은 지난 12월 15일 문 대통령이 호주 방문에서 대규모 방위장비 수출 계약과 하이테크 분야에 필요한 광물 자원 조달을 위한 협력을 얻어냈다면서 부러워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게다가 12월 20일에는 너리모노 뉴스라는 매체, 세계에서 잘 나가는 K9 자주포와 팔리지 않는 일본 무기에 대한 차이를 비교하는 군사 저널리스트 기고문까지 실렸습니다. 2021년 12월 20일 너리모노 뉴스에 실린 세계에서 팔리는 한국제 K9 자주포 무엇이 좋은가? 무기가 팔리지 않는 일본과의 차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요약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호주가 한국과 870억 엔의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2021년 12월 13일 호주 스콧 모리슨 수상과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캔버라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이 개발한 K9 155mm 자주포와 K10 탄약 공급차를 호주에 수출하기로 합의. 같은 날 하나 디펜스와 호주 방위자재 기관 간의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 공급차 15량을 호주에 공급한다는 내용으로 한국중앙일보는 수출 총액이 9천억 원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번째, 쓸모없는 무기의 평가에서 일변에 필요한 무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K9은 2010년 11월 일어난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에서 처음 실전 투입되었을 때 북한 육군에 대해 반격을 하지 못했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일본의 인터넷 등에서는 K9에 대한 혹평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당시의 상황이 밝혀졌습니다. 사격 훈련 직후에 북한의 공격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장전된 탄약이 없어서 초동 반격은 늦었지만 그 후 K9이 반격을 했던 점이나 한국군이 보유한 적의 포 위치를 특정하는 레이더에 대해 북한이 전자방해를 했던 점 등입니다. K9은 2021년 12월 현재 핀란드, 노르웨이, 인도, 에스토니아 4개국에 채용되고 있으며 이집트와도 수출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터키에서는 기술 이전에 의해 국산화되고 있으며 K9 자체는 아니지만 폴란드가 도입한 장개식 자주포 클럽에는 K9의 차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냉전이 종결된 1990년대 전반부터 약 30년간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의 장갑 차량 메이커는 장개식 자주포 신규 개발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K9이 외국으로부터의 수요에 응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자주포였던 것도 세계 시장에서의 쉐어를 획득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현지 조건 및 요구를 수용하는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K9은 배치 후에 능력 향상 수리를 받고 있지만 이때 화기 관제 장치의 컴퓨터와 OS 갱신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갱신은 해당 컴퓨터의 생산 중지와 OS 업데이트 종료로 인해 유지 비용 상승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메이커 측은 당초 높은 신뢰도를 이유로 컴퓨터와 OS 교체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K9을 국산화한 인도와 K9의 제한이 있었던 호주 양국이 유지 비용 상승에 우려를 나타냈기 때문에 한국에서 방위장비 부무 개발과 조달, 수출을 통괄하는 방위사업청이 컴퓨터와
OS 갱신을 강행한 것입니다. 물론 호주가 K9을 도입한 이유는 이것만이 아닙니다만 한국 정부가 민간 기업의 반대를 무릅쓰고 도입에 있어서의 불안 요소를 지운 것도 이번에 K9과 K10의 수출에 성공한 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K2 전차의 수출 제한을 하고 있지만 유럽에 대한 제한에 있어서는 증가 장갑의 추가 등에 따른 중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육군 사양인 K2보다 대형화된 사양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중동의 오만을 대상으로 한 제안에서는 한국과 유럽에 비해 고온인 중동에서의 운용을 상정하여 최대 섭씨 55도까지 대응할 수 있는 냉각 시스템을 추가하고 아랍어에도 대응한 차량 간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탑재하는 등의 개량을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수출 대상국의 우려나 요구를 민감하게 파악한 개량을 마다하지 않는 점도 K9에 국한하지 않고 한국제 방위 장비품이 세계 시장에서 쉐어를 확대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사를 읽은 일본 네티즌들의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몇 개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어느 정도 움직이는 것을 저렴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 그 점에서 대단하다. 일본도 방위 산업을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실태와 맞지 않는 무기를 고가로 사게 된다. AI나 드론 무기, 그 방해 시스템은 일본이라면 할 수 있는데 많은 규제나 국내의 좌파 집단의 해방을 받고 국력은 쇠퇴할 뿐이다. 다음 댓글입니다. K9의 엔진은 독일제, 트랜스미션은 미국제, 서스펜션은 영국제.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도 도입을 단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한국제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수요가 있을지 의문이다. 다음 댓글입니다. 굳이 무리해서 수출할 필요는 없다. 앞으로는 점점 고가 격화가 예상되는 무기 개발은 자국 단독으로 제조, 그것을 수출해 단가를 낮추는 것보다 신뢰할 수 있는 우방과 공동 개발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다음 댓글입니다. 타국의 요구에 맞춰 유연하게 사양을 변경하거나 기술 이전한다는 한국적인 수출 전략이 성공의 최대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도입국에서의 사용이 불편하면 채용은 어렵다. 일본은 그런 유연성이 부족하다. 신칸센의 수출이 아직도 잘 되지 않는 것과 공통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 댓글입니다. 일본을 예로 든다면 헌법상의 제약과 전후 장기에 걸친 작권의 공작으로 일본인이 무기 개발에 거부감을 가진다. 자위대 전용 장비가 해외에서 사용하기 쉽다고는 할 수 없고 비싸다. 또한 개량도 거의 하지 않는 무기를 사는 나라는 없다. 다음 댓글입니다. 한국이 방위 장비에 관여하면 구입한 나라에서 반드시 불행한 사고가 일어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잠수함 침몰이 일어나 승무원 전원 사망하고 자국의 강습 상륙함에서는 엔진이 불타 표류했다. 전차 개발에서는 파워팩을 개발할 수 없어 독일의 파워팩 설계를 베꼈다고 한다. 이상입니다.